주위를 둘러보면 남들보다 그렇게 막 똑똑하지도 않고 많은 걸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더 빠르게, 더 압도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행동을 위한 행동을 절대 하지 말라.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렌 버핏, 이 이름을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이런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워렌 버핏의 정말 유일한 인생 파트너, 위대한 동업자였던 이 사람의 이름은 조금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나에게 맞는 동업자는 단 한 명, 찰리뿐이었다. 네, 워렌 버핏은요, 찰리 먼거를 가리켜 세계 최고의 투자자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자신에게도 직언과 직설을 했던 찰리 먼거를 평생 곁에 두고 사업이나 투자의 철학, 인생에 있어서도 정말 큰 영향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오늘은요, 찰리 먼거의 가난한 찰리의 영감,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찰리 먼거가 도대체 어떤 마인드로 워렌 버핏과 함께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를 미국 시총 탑10에 이르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시켰는지, 저자가 남긴 보석 같은 말들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 뒤에 구독자님들께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나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도움을 준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운 좋게도 나는 아주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과 고민을 품고 있었다. 원하는 것을 얻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그것을 얻을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원하는 것을 얻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그것을 얻을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당신이 만약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상대에게도 기꺼이 내줄 수 있어야 한다. 이건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보이지만 성공의 황금률, 근본 원리이기도 하다. 나는 살면서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삶에서 승자가 되는 경우를 정말 수도 없이 마주했고, 그런 사람들이 얻는 건 단지 돈과 명예만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상대하는 사람들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신뢰까지도 얻게 된다. 마땅한 신뢰를 얻게 된다는 건 삶에서 정말 크나큰 성공이라고 확신한다. 살다 보면 종종 이런 생각이 든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 있지?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도 되는 건가?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나? 이런 불평을 토로할 때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부를 쌓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했다고 해도 그들도 결국엔 죽는다. 그렇다면 그들이 죽었을 때 장례식에 사람들이 가득 모인다고 해도 그들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 아마 대부분은 그들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일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이건 내가 직접 겪었던 일이다. 나에겐 악인처럼 여겨졌던 사람, 그 사람의 장례식에 갔던 경험이 있다. 고인을 기리는 시간이었는데 어색한 정적 속에서 머뭇거리기만 할 뿐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결국 한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의 형은 더 나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결코 그런 식으로 끝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장례식이 아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내가 어렸을 적에 품었던 두 번째 생각은 지혜를 얻는 일이 도덕적 의무라는 것이다. 지혜를 얻는다는 건 단순히 삶에서 남들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조바심이 아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배워야 한다. 학생이라서, 신입이라서, 처음이라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우지 않으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이걸 공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미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성장할 수도, 원하는 삶을 살 수도 없다. 전 세계에서 평판이 좋은 투자사, 버크셔 해서웨이만 봐도 알 수 있다. 앞서 10년 동안 잘 통했던 기술이 앞으로 10년 동안에도 잘 통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나와 일하는 워렌 버핏은 끊임없이 공부하는 학습 기계가 되어야만 했다. 그는 시간을 재면서 생활을 했는데 깨어있는 시간의 약 절반가량은
글을 읽는 데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의 상당 부분은 1대1 대화에 할애했다. 그가 신뢰하고 또 그를 신뢰하는 사람들과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 왜냐고? 그들에게 배우기 위해서였다. 주위를 둘러보면 남들보다 그렇게 막 똑똑하지도 않고 많은 걸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더 빠르게, 더 압도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그건 그들이 매일 공부했기 때문이다. 매일 밤, 아침보다 조금은 더 현명한 사람이 되어 잠들기 위해 부단히 애썼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험에서 A 학점을 받을 만큼 특정한 주제에만 통달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그런 수준으로 많은 것을 넓게 배워야 한다. 그래서 다양한 지식을 머릿속에 정리하고 그걸 평생 무의식적으로 꺼내 쓸 수 있어야 한다. 지식은 그냥 쌓이는 게 아니라 복리로 자라난다. 앞서 말했듯이 단순한 교양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학문들 사이의 기본 원리들이 내 안에서 복리로 자라나 나의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무장되는 것이다. 내가 심리학에 관심을 두고 더 깊이 공부했던 이유가 있다. 사람들이 겪는 혼란과 실수는 결국 사람 심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겁에 질리거나 자만하거나 혹은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려는 심리가 판단을 흔들어 놓는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게 투자의 세계에서 얼마나 큰 함정인지 모르고 말이다. 그렇다. 다양한 공부, 다양한 지식을 쌓다 보면 세상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인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구를 쓸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망치만 들고 다니는 사람에겐 모든 게 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다르게 보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다양한 도구, 다양한 사고를 위해서 여러 학문을 익히다 보면 투자뿐 아니라 인생의 여러 문제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 수학을 배우면 나는 이제 위험을 계산하는 능력이 생겼고, 생물학에서 경쟁과 적응의 원리를 배우면 나는 이제 시장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경쟁하고 발전해 가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는다. 또 진화 생물학의 개념을 대입해 보면 경쟁에서 적자 생존이 얼마나 큰 진리인지 느끼게 된다. 앞서도 강조했지만 아침에 일어난 후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더 현명해지려고 노력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나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경계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절대 한 가지 분야, 한 가지 관점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양한 분야를 통해 배우려는 노력, 또 분야를 넘나들며 적용하려는 노력을 반드시 기울여야 한다. 그렇다. 어떤 문제와 현상을 바라볼 때 다양한 학문의 렌즈를 통해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래야만 본질적인 해법에 다가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단기적인 성과나 흔해 빠진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긴 호흡으로 인내하며 꾸준하게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내가 워렌 버핏과 투자의 세계에서 큰 성공을 거둔 비결 역시 이런 복합적 사고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지식을 엮어야 한다. 결국엔 지식을 엮는 습관이 내 인생의 큰 자산이자 성공의 열쇠가 되어 주었다. 책과 학문들이 나를 성장시켰고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주었을 뿐 아니라 자기 객관화의 중요성도 일깨워줬다. 정말 학문은 복리처럼 자라난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배우고 이를 꾸준히 쌓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큰 성과로 돌아온다. 진짜 배움은 인생 최고의 투자다. 살면서 깨닫게 된 또 하나의 생각은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에 매달리기만 해서는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반드시 그 일에 대한 흥미와 강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을 시킨다 해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잘 해낸다. 하지만 그저 잘 해내는 수준으로는 진정한 탁월함에 도달하기 어렵다. 강한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일은 단순한 의무에 지나지 않으며 그 이상의 성과를 낸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나와 함께 일했던 동업자들은 모두 진득하고 우직하게
그보다 더 강한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전력을 다해 매달리며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항상 최고를 목표로 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좋아했고 진심으로 존경했다. 나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고 그들과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종종 어떤 일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또 어떤 원칙을 가져야 하는지 묻는 사람들이 많다. 정답은 없지만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3가지 기본 원칙을 이야기했다. 첫째, 내가 사지 않을 것은 팔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나 자신조차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을 결코 남에게 권하지 않았다. 이건 단순하게 물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투자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삶의 철학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내가 진정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금방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성 없이 무엇이든 팔아치우려는 사람들은 결국 신뢰를 잃게 된다. 반대로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것만을 팔게 되면 고객들은 자연스럽게 나를 신뢰할 수 있게 된다. 그 신뢰만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팔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 둘째, 존경하지 않는 사람 밑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일이라는 건 단순히 돈만을 막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의 가치를 높여가는 과정이다. 만약 나를 존중하지 않거나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없다면 그와 함께 하는 일을 오랜 시간 지속할 수 없다. 언제고 그만둘 시점만 재기 마련이다. 무엇보다 서로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관계에서는 절대로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 반대로 존경하는 사람들과 일하면 모든 것이 배울 점이 되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자연스러운 동기부여가 생겨난다. 당신은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셋째, 같이 있으면 즐거운 사람들과 일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반대로 내가 같이 있으면 즐거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일이 바쁘고 정신없는 순간에도 즐거운 사람들과 함께라면 그 어려움이 훨씬 덜 느껴진다. 고단한 상황에서라도 유머와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 3가지 원칙을 모두 충족시키는 일을 찾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원칙들을 가슴에 품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원칙들이 하나하나 맞아떨어지는 그런 경이로운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나 역시 내가 신뢰하는 동료들 덕분에 이 원칙들을 만족시키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누릴 수 있었다. 이런 원칙들을 지키며 살아온 덕분에 내가 원하는 목표에 점차 다가갈 수 있었고 무엇보다 내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게 되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일과 배움에 있어서 원칙이 있는 것처럼 투자 역시 명확한 원칙이 있다. 하지만 단순히 투자만의 원칙이 아니다. 적어도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이 원칙들은 모든 의사결정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어주었다. 이 원칙들이 당신의 인생, 배움,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리스크.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 그 중에서도 평판에 관한 리스크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건 단순히 사업적으로 위험을 감수할 만한 것인지를 계산하는 것 이상으로 그 리스크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나의 평판과 신뢰에도 어떤 파장을 줄지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평판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쌓기가 매우 어렵고 만약 상대방의 도덕적 성향이나 신뢰성을 의심하고 있다면 그 거래는 아무리 유망해 보인다 해도 피해야 한다는 것이 내 철칙이다. 내 오랜 경험 속에서 나는 인성이 결여된 사람과 엮이면 뭐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아주 여러 번 경험해왔다. 비즈니스 파트너를 잘못 선택하면 처음에는 미미해 보였던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손해로 변한다. 아무리 매력적인 사업 기회가 눈앞에
맞더라도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과의 거래는 무조건 피해야 한다. 또한 큰 실수나 영구적인 자본 손실을 조심하는 것도 투자에서 반드시 필요한 원칙이다. 큰 손실을 보면 투자자로서 다시 일어서기란 사실 쉽지 않다. 돈을 잃는 것 자체보다도 그 손실이 나의 정신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가 문제다. 내 주변에 뛰어난 투자자들도 일생에서 몇 번의 큰 손실을 경험했는데 그 후로 회복에 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다. 단 한 번의 실수가 몇 년, 어쩌면 몇십 년간의 노력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강조하며 내 스스로를 경계해왔다. 결국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다각도로 평가할 줄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평판과 인격을 지킬 수 있는 환경에서만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많은 유혹 중 하나가 빠른 수익을 얻기 위한 지름길일 것이다. 하지만 그 지름길이라는 게 결국 당신의 평판을 무너뜨리고 안전 마진을 없애는 것이라면 과감히 거절할 줄 아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독립성,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는 객관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동화 속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다. 현실에서 특히 비즈니스와 투자 세계에서는 자기 판단의 오류를 지각하는 일이 거의 없다. 내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진정한 사고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면 대중의 소리에 휘둘리기 마련이다. 진정한 의미의 독립적 사고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 자체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내가 내린 결론이 맞는지에 거기에만 집중하는 태도를 말한다. 스스로의 판단에 확신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투자자로 성장하는 첫 걸음이다. 내가 생각하는 객관성의 기준은 남들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철저한 분석과 정확한 판단에서 나온다. 시장이 들끓고 투자자들이 특정한 종목에 열광할 때 나 역시 주식시장에 발을 들였던 초기에는 남들의 열광에 쉽게 휩쓸리곤 했다. 하지만 돌아보면 내 결정이 남들의 판단과 겹친 것 중에서 성공한 것은 극히 드물었다. 군중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이는 곧 평균으로 돌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투자와 비즈니스는 평균에 머무는 사람에게 큰 보상을 주지 않는다. 평균적인 사고는 평균적인 결과만 가져다 준다. 그저 군중의 판단을 모방하는 것은 적당한 수준의 수익, 그저 그런 성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는 투자자라면 피해야 할 태도다. 군중의 기대와 불안 속에서 스스로의 판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이것이 위대한 투자자들의 공통된 특징이다. 나는 평생에 걸쳐 독립적 사고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나와 함께했던 동료들도 나의 이런 사고방식을 가장 높게 평가해 주었다. 워렌 버핏 역시 흔들리지 않는 나의 판단력에 큰 신뢰를 주었다. 모든 사람들이 특정 자산에 뛰어들어도 나는 흔들림 없이 나만의 분석을 투자의 기준으로 삼았고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순간에 투자를 결단했다. 이건 운이 좋았던 한두 번의 일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이어진 나의 철학이자 투자 전략이었다. 남들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다가오는 순간 나는 의심한다. 반대로 남들이 무시할 때 그 안에서 보석을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앞서도 강조했지만 투자에서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대중을 따라가는 태도는 시간이 흘러 크나큰 오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 대중은 언제나 단기적인 결과나 트렌드를 쫓아다니기 마련이다. 이러한 단기적 유행보다는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언제나 냉철하게 사고해야 한다. 좀 더 극단적으로는 대중이 살아가는 주식일수록 더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당신이 현명하게 판단하고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다면 그때야말로 진정한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다. 인내. 살다 보면 누구나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온다. 하지만 나는 이런 순간마다 저항하는 법을 먼저 배웠고 실행했다.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막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순간이 더 많다. 사람들은 종종 조급함에 빠져 잦은 거래를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세금과 수수료로 적지 않은 비용을 소모한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이게 얼마나 큰 비용으로 돌아오는지 모르고 하는 행동이다. 불필요한 행동은 복리의 이익을 방해하는 최악의 적이다. 복리는 세계의 8번째 불가사의라 불릴 정도로 강력한 힘을 지닌다.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괜히 이런저런 쓸데없는 행동을 해서 이 복리 효과를 스스로 방해해버리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내가 투자를 할 때마다 도대체 언제 이걸 팔 거냐? 새로운 정보가 떴는데도 그냥 둘 거야?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묻곤 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내 철학을 스스로 되새겼다. 행동을 위한 행동을 절대 하지 말라. 말 그대로 무언가를 단지 행동하기 위해 행동하지 말라는 뜻이다. 한 번은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큰 경기 변동이 있을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 모든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며 매도에 나섰지만 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지켜보기로 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그 주식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고 결국 다른 사람들은 소문과 두려움 때문에 이익을 놓치고 말았다. 그 주식은 복리의 힘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높아졌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 이익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렇다. 복리의 힘은 인내 속에서 빛난다. 사람들은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그저 가만히 앉아 있으면 행운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내가 말하는 행운은 기회를 기다리고 기민하게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며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잡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것이다. 수익과 함께 과정을 즐기는 태도도 정말 중요한데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는 진정한 공간이 결과가 아니라 바로 그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투자든 삶이든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를 두는 것은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이다. 워렌 버핏과 나의 투자 과정 역시 그러했다. 우리는 회사의 수익률만이 아니라 그 회사의 문화와 지속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이었다. 비즈니스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일상적으로 일구어가는 경험들,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실패도 경험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만으로도 가치가 있었다. 그러니 단지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충동에 이끌리기보다 장기적으로 복리가 쌓이게 기다려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움을 얻고 즐거움을 느끼면 된다. 결단력. 세상이 많이 변했고 또 그만큼 많은 기회의 문이 있다. 하지만 준비가 된 사람만 그 기회의 문을 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상황, 여건이 조성됐을 땐 결단력과 확신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적당히 살펴보고 시간을 계속 끌다 보면 기회는 그냥 지나가 버리기 때문이다. 투자든 인생이든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망설이지 말고 움직여야 한다. 금융시장이 폭락했던 당시 투자자들은 공포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워렌 버핏과 나는 그때가 오히려 기회라고 판단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우리는 이 상황이 장기적 관점에서 좋은 기업들을 저렴한 가격에 살 기회라고 생각했다. 시장이 불안에 떨며 주저하는 동안 우리는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겼다. 그리고 그 판단은 옳았다. 불안정한 시기였지만 그때 우리와 같은 결정을 한 사람들은 이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다른 사람들이 탐욕을 부릴 때 공포를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탐욕을 부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회 포착의 원리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때가 아니라고 머뭇거릴 때 냉정하게 시장을 보고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이들이 기회를 목격하지만 그것이 진짜 기회인지를 알아보고 붙잡는 건 소수의 몫이다.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기민하게 행동하는 것은 평생에 걸친 성공을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된다. 기회를 보는 눈이 있고 그 기회에 대비해 준비되어 있다면 언제든 결단력 있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가능하게 하는 건 단순한 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준비된 마음가짐이다.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내릴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땐 부디 망설이지 말아라. 내가 오랜 경험을 통해 배운 건 준비된 마음과 기회의 만남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것이다. 집중. 중요한 결정을 할 때일수록 상황을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정말 중요하다. 의사결정에서 혼란스러움을 줄이고 처음 목표했던 것을 잊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실수를 피할 수 있다. 때로는 단순한 진리가 가장 큰 성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복잡해 보이는 결정들도 결국은 당신이 처음 목표했던 기본 원칙을 돌아보는 것에서 해답을 찾는 경우가 많다. 또한 오만과 권태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 오만해질수록 점점 더 경각심을 잃게 되고 권태로울 때는 사소한 문제조차도 그냥 지나쳐버리기 일쑤다. 나 역시 한 번은 투자로 큰 성과를 거둔 후 약간 오만해졌던 때가 있었다. 나는 언제나 이길 수 있다는 망상이 생겼고 그 결과 일부 투자를 부주의하게 처리하면서 소중한 자산을 잃고 말았다. 그 후 나는 이 오만을 그 무엇보다 경계하게 되었고 이후에 투자에서 훨씬 신중해질 수 있었다. 또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다. 쓸데없는 정보는 마치 배에 난 작은 구멍처럼 점차 배를 침몰시킬 수 있다. 사람들은 종종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지만 언제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중요한 핵심 정보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단순함과 핵심에 집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이란 단순히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것임을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된다. 성공은 그저 목표를 이루는 순간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작은 성취와 배움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 길 위에 있다. 우리는 그 길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이 믿고 존중하는 원칙들을 성실하게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지지만 꾸준히 쌓은 노력과 좋은 관계 그리고 강한 신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때로는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껴질지라도 결국은 바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진가를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다. 나와 당신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귀한 자산은 돈이나 지위가 아닌 믿을 만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도 나를 성장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선택하라. 당신의 선택이 당신을 만든다. 남 탓, 환경 탓만 하면서 불평불만 속에 머물러도 괜찮다면 그냥 지금처럼 살아도 좋다. 하지만 진짜로 성공을 원한다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흔히 이렇게들 말합니다. 성공하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노력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고 그것만 알면 운을 끌어당기고 성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이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일본의 사업가인 사이토 히토리의 운 좋은 놈이 성공한다,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묻곤 한다. 대체 어떻게 성공하신 건가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자리 잡기까지 정말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힘들었던 그때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그렇다. 나는 많은 부를 잃었다. 그리고 남들이 말하는 성공을 했다. 하지만 살면서 단 한 번도 내가 고생했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흔히들 성공의 비결로 재능이나 노력을 말한다. 그러나 단언컨대 성공을 이끄는 것은 재능도 그 흔한 노력도 아니다. 또 성공하기 위해 고생해야 한다는 말도 틀렸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도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를 맛본 사람들, 평생을 고생했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까? 모두가 뛰어난 재능을 가질 수 없고 같은 환경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렇다면 대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그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수십 년 전 출시되어 심지어 지금까지도 꾸준히 팔리고 있는 장난감이 있다. 바로 다마고치다.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의 게임기인데 출시 당시 그 인기는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이 작은 게임기를 들고 화면 속 캐릭터에게 먹이를 주거나 놀아주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이 키운 캐릭터가 얼마나 귀엽고 특별한지 자랑하기 바빴다. 이렇게 다마고치는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개가 팔리며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이걸 만든 회사는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만약 내가 다마고치의 성공을 보고 비슷한 장난감을 만들어 출시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처음 몇 달간은 뭐 그럭저럭 판매가 이루어졌을지 모른다. 겉모습이 다마고치와 비슷했다면 사람들은 호기심에라도 구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분명히 오래가지 못했을 것이다. 다마고치를 만든 회사가 자신의 제품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소송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제품은 판매 중단 명령을 받거나 시장에서 철수해야 했을 수도 있다. 게다가 표절 논란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고 저건 그저 모방품일 뿐이야. 이런 비난을 받았을 것이다. 내가 남들보다 많은 돈을 벌고 남들보다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다. 남들을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미 남들과 비슷한 길을 걷고 남들과 비슷한 방식을 따르며 안전한 성공을 꿈꾼다. 그리고 그 길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도 한다. 하지만 만약 나도 그들처럼 남들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했다면 결코 돋보이지 못했을 것이다. 성공에 분명한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국 경쟁의 치열함 속에 갇혀버렸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나는 안전한 길에서의 작은 성과보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길에서 진짜 나만의 성공을 이루고 싶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나를 더 멀리, 더 빨리 성공의 길로 이끌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남의 성공담, 고생담을 읽고 들으며 그대로 따라하려고 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있는 그대로 즐겁게 살아도 자신의 방식대로 걸어가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이걸 믿어라.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 이제는 버려라. 그리고 지금부터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성공 비결을 알려주겠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다. 정말 내가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걸까? 그리고 곧바로 이렇게 답하면 된다. 아니, 전혀 힘들지 않은데. 이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성공의 길에 올라선 것과 다름없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알고 있을 것이다.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오히려 행운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진리가 당신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아마 당신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엄청난 진리를 너무 쉽게 지나친다. 대신 크고 작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풀리는 걸까? 그럼 그렇지, 안 될 줄 알았어. 우리 애 성적은 왜 이 모양일까? 좀 더 돈 많이 주는 회사로 갈 걸 그랬어.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힘든 일이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자신의 모든 것을 망칠 거라고 그렇게 지레 겁을 먹고 움츠러든다. 문제의 무게에 짓눌려 마치 길이 완전히 막힌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 막 빠지곤 한다. 결국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게 된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전화위복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떠올려보자. 힘든 일이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일까? 깊이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에게 힘든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힘든 일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단지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 관점의 문제다. 이 말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내가 알고 지낸 A씨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는 부지런한 사람이다. 제법 큰 상점을 운영하며
아침부터 밤까지 늘 바쁘게 일한다. 반면 그의 남동생은 전혀 달랐다. 항상 노느라 정신이 없었고 일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런 동생을 볼 때마다 A씨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곤 했다. 저렇게 한심한 놈이 내 동생이라니. 그리고 이런 생각이 반복될수록 둘 사이에는 자꾸 말다툼이 벌어졌다. 동생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A씨는 더 자주 화를 내곤 했다. 어느 날 내가 A씨에게 물었다. 정말 동생이 일을 안 해서 당신이 힘든 걸까요? 그 순간 A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생각해보니 그렇네. 동생이 일을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딱히 힘들 건 없잖아. 지금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상점 규모도 커질 거고, 그러면 저 녀석 하나쯤이야 그럭저럭 먹여 살릴 수 있지 않을까? A씨는 그제서야 알았다. 동생의 행동에 화내고 속상해했던 건 결국 자신의 관점 때문이었다. 동생이 일하지 않는 사실 자체는 정작 큰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있었던 것이다. 그 이후로 A씨는 동생을 바라보는 태도를 완전히 바꿨다. 더 이상 동생의 행동에 분노하거나 실망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백날 놀기에만 혈안이 돼 있던 동생이 갑자기 상점 일을 돕겠다고 나선 것이다. A씨는 눈앞의 변화를 보고 몹시 놀랐다. 동생이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일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뒤로 A씨는 나를 찾아와 여러 번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제 생각을 바꾸니까 동생도 바뀌더군요. 이 이야기를 통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간단하다. 힘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현실이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나 역시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다. 국세청이 발표하는 백만장자 순위에 내 이름이 몇 년째 올라가 있을 때였다. 어느 날 이런 기사가 났다. 부자인 사이토 히토리는 사실 페르나다. 부모를 내버려 둔 채 전혀 돌보지 않는다. 출처를 알 수 없고 근거도 없는 기사를 본 사람들은 갑자기 나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화가 났다. 나는 대단한 효자는 아니었지만 부모님과 항상 잘 지내왔다. 식사를 함께하며 웃고 떠들고 계절마다 여행을 보내드리며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나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나를 비난하는 모습에 억울하고 기분이 상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저건 그냥 헛소문에 불과한데 왜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야 하지? 나는 더 이상 근거 없는 비난에 마음을 쓰지 않기로 했다. 바로 그 순간 나의 마음이 놀랍도록 가벼워졌다. 그렇게 나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부모님과도 변함없는 시간을 보내는 사이 헛소문은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사람들의 비난도 점차 잦아들었다. 그렇게 나를 둘러싼 소음은 점점 자취를 감추었다. 누군가는 내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당신은 이미 성공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나는 성공하기 전에, 아니 오히려 남들이 봤을 때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실천해왔다. 사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민과 고통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이 만들어낸 파동 때문이다. 우리의 영혼은 문제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지금 당신이 마주한 어려움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당신의 고민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여유를 갖고 생각을 바꾸는 것뿐이다. 힘들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상황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고 당신의 현실도 놀랍도록 변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지금 이 성장과 변화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그 파동은 당신의 다음 세대, 즉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지금 힘들다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다.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하다. 나는 언제나 이렇게 말해왔다. 어떤 일이 닥쳐도 나는 전혀 힘들지 않아. 이 말을 입버릇처럼 하라.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반대로 언제나 힘들다고 생각하고 남의 성공 방식을 쫓기만 한다면 당신의 고난은 끝없이 반복될 것이다. 그건 마치 멀쩡히 서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굳이 물구나무를 선 채 가려는 것과 같다. 우리는 흔히 성공한 사람들이 늘어놓는 고생 끝에 성공을 거머쥐었다는 이야기에 매료된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무턱대고 그 방식을 따라하려 애쓴다. 하지만 이건 마치 성공으로 가는 쉬운 길을 놔두고 일부러 어려운 길을 택하는 어리석은 선택과 같다. 성공이란 반드시 고된 노력과 고생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성공은 그 과정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있다. 굳이 불필요한 고난을 스스로 막 만들어내면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큰 돈을 벌고 싶은가? 누구보다 성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똑바로 서서 걸어가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이런 것쯤이야. 힘들지 않아. 이 말을 반복하며 앞으로 나아가라. 물구나무를 서서 간다면 처음엔 근사해 보일지 모르지만 금세 힘이 빠지고 만다. 얼마 가지도 못해 지쳐버리고 결국 제자리에 주저앉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해왔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똑바로 서서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당신은 훨씬 더 오래 더 멀리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당신은 스스로도 놀랄 만큼 놀라운 성공을 이뤄낼 것이다. 무슨 일이든 처음의 생각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모든 행동과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나는 완벽하지가 않아. 나는 정말 되는 일이 없어. 내 주제의 성공은 무슨.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품으면 반드시 그 생각이 자라난다. 점점 더 강한 의심과 자기 비하로 이어지고 당신의 행동은 점점 움츠러들며 결국 성공과는 멀어지게 된다. 그렇다. 생각은 씨앗과 같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자라나는 열매가 달라지는 것이다.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보자. 나는 완벽해. 무엇이든 하면 될 거야.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이런 긍정적인 생각은 자기 스스로를 믿는 힘을 만들어낸다. 이 믿음은 점점 커져서 당신 마음속에 강한 확신을 심어주고 행동으로 이어져 결국 현실을 바꾼다. 그렇다. 이렇게 생각은 쉼없이 자라난다.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생각은 덩치를 불리며 당신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우리 몸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성장을 멈추지만 마음은 계속 자라나는 것이다. 이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자라날지는 처음 심는 그 씨앗에 달려있다. 가난한 마음을 심으면 계속 가난한 마음이 자라고 삐뚤어진 근성을 심으면 계속 삐뚤어진 근성이 자라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불완전 존재로 여기거나 스스로 깎아내리는 생각을 절대 심어서도 길러서도 안 된다. 당신이 심는 생각은 결국 당신의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씨앗은 무엇일까? 바로 있는 그대로의 내 자신을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다. 뻔한 이야기라고? 아니,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건 우주의 법칙이다.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만 하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 반대로 자신이 지니고 있는 단 한 가지라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감사는 풍요의 시작이자 핵심이기에 그렇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얻게 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한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 행복의 파동을 통해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든다. 행복의 파동은 계속해서 퍼져나가며 새로운 행복을 계속 만들어낸다. 놀라운 점은 이 법칙이 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정말 그렇다. 풍요의 파동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마음속에서부터 풍요로움이 넘쳐 흐르고 그로 인해 더 많은 풍요를 끌어당긴다. 반면 가난의 파동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점점 더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결국 그 부족함이 현실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는 누구나 이 파동을 바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부족함이나 부정적인 에너지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단지 당신 마음이 만들어낸 상태일 뿐 언제든지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 불만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부정적인 파동을 멈추고 긍정적이고 흥미로운 파동으로 당신의 삶을 뒤바꿀 것인가? 남 탓, 환경 탓만 하며 불평, 불만 속에 머물러도 괜찮다면 뭐 그냥 지금처럼 살아도 좋다. 하지만 진짜로 성공을 원한다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마음을 다해 그게 작고 사소하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당신을 살게 하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이 된다. 지금 당장 당신의 마음속에 이 감사라는 씨앗을 심어라. 다시 말하지만 선택은 당신 몫이다. 감사를 선택하고 풍요를 선택하라. 오늘 당신의 이 선택이 당신의 삶 전체를 뒤바꿀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 이건 단순히 기분 좋은 상상이 아니다. 그 생각은 당신의 말을 바꾸고 결국 당신의 운명까지도 바꾼다. 왜냐하면 말은 마음속에 담겨있던 생각이 입 밖으로 흘러넘친 것이기에 그렇다. 따라서 말은 파동 그 자체이며 당신이 무심코 내뱉은 말은 결국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생각과 말은 꽉 막힌 현실을 바꾸고 때로는 역사적인 사건을 새롭게 쓰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1940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독일군은 런던을 포함한 영국 주요 도시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도시가 폐허로 변했지만 영국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그 중심에는 긍정적인 말과 태도가 있었다. 당시 영국 정부는 공습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의 사기를 유지하기 위해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침착하게 계속 나아가자. 이 단순한 문구는 포스터로 제작되어 도시 곳곳에 배포되었고 절망과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보며 서로를 격려하고 폭격의 공포 속에서도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렇다. 이 문구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민들에게 침착함과 희망, 긍정적인 태도를 심어주었고 결국 영국은 대공습을 이겨내며 끝까지 싸워 승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렇듯 말의 힘은 실로 대단하다. 말이 세상으로 흘러나오는 순간 현실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앞서 말했듯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당신이 하는 말이 결국 당신 자신을 만든다는 것이다. 수박을 짜면 수박즙이 나온다. 수박을 짜서 오렌지즙이나 매실즙이 나오는 일은 결코 없다. 그 사람이 말은 심술궂게 해도 마음은 착해. 이런 말은 아무 소용이 없다. 마음이 심술궂기 때문에 말도 그렇게 나오는 것이다. 심성이 착한 사람은 절대 심술궂은 말을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말을 할 수가 없다.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말을 한다. 반면 부정적인 사람은 아무리 좋은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말만 내뱉는다. 물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 회사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 주변 사람들이 온통 부정적인 사람들 뿐이에요. 그리고는 자신의 부정적인 태도를 변명한다. 주변 사람들이 저렇게 다 부정적이니까 저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 변명은 틀렸다. 주변이 어떻든 당신의 태도와 말은 당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긍정적인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절대 휘둘리지 않는다. 아무리 자갈 속에 묻혀 있어도 보석은 빛난다. 주변이 온통 보석으로 가득 차야만 자신도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진짜 보석이 될 수 없다. 기억하라. 다이아몬드는 어디에 있든 다이아몬드다. 진흙 속에 묻혀 있어도 자갈더미 속에 섞여 있어도 다이아몬드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빛을 발하는 다이아몬드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당신도 그렇다. 환경이 어렵고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 많다고 해서 당신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상황에 놓이든 당신은 당신만의 빛을 가지고 있다. 나는 어떤 말을 내뱉으며 살고 있는가? 내 말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만약 부정적인 말이 당신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멈추고 말의 방향을 바꿔라. 자신을 깎아내리는 대신 이렇게 말하라. 나는 가능한 사람이다. 나는 이겨낼 힘이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변명하지 마라. 내가 처한 환경이 나빠서, 내 주변 사람들이 부정적이어서, 이런 말로 당신의 무력함을 더 이상 정당화하지 말아야 한다. 주변 상황이나 타인의 태도는 당신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한다. 오로지 당신의 말이, 당신의 생각이, 그리고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지금이라도 부정적인 말을 멈추고
긍정적인 말을 시작하라. 당신의 말은 곧 당신 자신이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면 결국 운명이 바뀐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내 환경이 어떻든 나는 다이아몬드처럼 빛난다. 이 말을 당신의 인생에 새겨라. 그리고 지금 바로 스스로 빛나는 법을 선택하라.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의 생각이 변하듯 사회의 분위기와 흐름도 점차 바뀐다. 한때는 단순히 열심히 노력하고 쉬지 않고 달리는 것만으로도 웬만한 일을 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노력만으로 성공을 거두는 시대는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더 많은 시간을 일에 쏟아붓고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며 결국 지나간 시대의 논리로 현재를 해결하려 한다. 이런 접근법은 안타깝게도 대부분 실패로 끝난다. 왜냐하면 시대는 이미 변했고 과거의 성공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모여 앉아있는 교실 풍경을 한번 떠올려보자.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정해진 시간에 필요한 수업만 성실히 따라간다면 충분히 지식을 쌓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교실에는 언제나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학생들이 있다. 영어 시간에 수학 문제집을 꺼내 몰래 문제를 풀거나 수학 시간에는 영어 단어장을 펴놓고 단어를 외우는 그런 학생들 말이다. 이 학생들은 분명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왜 잘못되었다고 느껴질까? 그들이 하는 노력은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노력이기에 그렇다. 이런 모습은 단지 교실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도 이와 비슷한 실수를 반복한다.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엉뚱한 곳에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도 그 사실 자체를 좀처럼 알아채지 못한다. 그렇다면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즐거운 마음으로 재미있게 임하는 것이다. 나는 10명의 후배들과 함께 일을 해왔다. 그들에게 내가 전한 것은 단순히 회사를 운영하는 기술이나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에게 영혼을 풍요롭게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 그들은 그 방법을 배운 뒤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고 일을 재미있게 만드는 방법을 찾기 위해 애썼다. 놀랍게도 그렇게 삶을 즐기기 시작하자 그들 역시 자연스럽게 성장해 나갔고 결국 원하는 것 이상의 부를 쌓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즐겁게 생활하는 거? 그게 정말 성공의 비결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아주 간단한 이치다. 사장이 즐겁게 일하면 사원들도 저절로 즐거워진다. 사장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조직 전체로 퍼져나가고 일하는 재미와 열정이 커지게 된다. 그 결과 그런 사람들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에는 긍정적인 기운이 담기게 된다. 그리고 그 기운은 고스란히 고객들에게도 전달된다. 고객들은 이렇게 말한다. 참 신기해. 이 회사의 제품을 쓰면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야. 일을 대하는 당신의 마음가짐은 어떤가? 억지로 일하고 마지못해 하루를 버티고 있지는 않은가? 일을 단순한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즐거움과 성취를 느낄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라. 즐거운 마음이 성공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기억하라. 즐거움은 성공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자석이다. 당신이 즐겁게 일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면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이다. 세상은 웃는 자에게 기회를 준다. 그리고 즐기는 자에게 모든 것을 허락한다. 큰 성공을 원한다면 큰 욕망을 가져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욕망을 따라가라. 주위를 둘러보면요. 왠지 특별하게 운이 진짜 좀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시작하면 일이 술술 풀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꼭 적절한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기회마저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한테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 사람 진짜 운 좋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올 만큼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진짜 단순히 운이 좋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얻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한 다른 뭔가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요. 일본의 사업가인 사이토 히토리의 운 좋은 놈이 성공한다.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하고 말 거야. 이런 마음은 언제 드는 걸까? 경제적인 자유를 간절히 원할 때, 매일 아침 출근길이 두려워서 당장이라도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싶을 때, 아니면 타고 싶은 차가 생겼을 때, 더 넓고 편안한 집에서 살고 싶을 때, 사랑하는 가족에게 더 풍요로운 삶을 선물하고 싶을 때, 이렇게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떻게든 성공하고 싶다는 다짐이 막 고개를 들곤 한다. 하지만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이런 다짐은 대부분 아주 사소한 계기에서 비롯된다. 친구가 새로운 사업으로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이 학원비를 내며 한 달 생활비를 고민하게 될 때, 가족들과 외식을 하면서 메뉴를 고를 때조차 가격을 신경 써야 할 때, 갑작스럽게 밀려든 카드값 고지서를 보고 한숨을 내쉬게 되었을 때처럼 평범하고 일상적인 순간들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커다란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더 나아지고 싶다는 이런 욕망조차 때로는 부정적으로 여겨지곤 한다. 왜냐고? 많은 사람들이 이 욕망이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욕망이 크다는 말은 흔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이 욕망을 드러내는 것조차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묻고 싶다. 정말로 욕망은 부끄러운 것일까? 더 나은 삶을 원하고 나와 내 가족이 더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것, 이것이 과연 잘못된 일일까? 그렇지 않다. 욕망은 인간에게 주어진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본질은 성공과 성취를 향한 끝없는 욕망 속에 있다. 그렇다. 욕망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하며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드는 내면의 불씨와도 같다. 욕망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나아질 이유를 찾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그 자리에 쭉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욕망만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더 넓고 편안한 집에서 살고 싶다는 욕망은 가족의 안락함과 행복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큰 목표를 세우며 도전하도록 이끈다.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싶다는 욕망은 나 자신뿐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안정된 삶과 밝은 미래를 선물하고 싶다는 목표에 강한 동기가 된다. 심지어 누군가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느끼는 그런 질투조차 자신을 돌아보고 발전시킬 수 있는 확실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욕망은 이렇게 우리 삶을 움직이는 강력한 에너지이며, 그 에너지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든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세상까지 바꾸어 놓았다. 해리포터 시리즈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흔치 않을 것이다. 이 소설로 명성을 얻은 작가 J.K. 롤링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작가 가운데 한 명으로 손꼽히지만, 그녀의 삶은 한때 쉽게 헤어나오지 못할 만큼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 빠져 있었다. 롤링은 젊은 시절부터 작가를 꿈꾸긴 했지만 현실은 그녀의 이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혼 후 어린 딸을 홀로 키워야 했기에 정부의 생활보조금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 가난이라는 단어는 그녀에게 일상 그 자체였다. 난방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차가운 집에서 살았던 그녀는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타자기를 두드리며 글을 썼다. 그때 썼던 글이 바로 해리포터 시리즈의 시작이었다. 그녀의 욕망은 분명하고도 강렬했다. 나와 내 딸을 빈곤에서 구해내겠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절박함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의 밑바닥에 놓여 있을 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잃을 게 없었기에 도전을 피할 이유도 없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고군분투한 끝에 완성된 해리포터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다. 결과는 어땠을까? 대형 출판사들은 물론이고 작은 출판사들까지도 그녀의 원고를 모두 거절했다. 무려 12번이나 거절을 당했다. 거절의 이유는 제각각이었다. 너무 독특하다.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마법 이야기는 시장성이 없다. 그녀가 모든 열정을 쏟아부은 원고는 마치 세상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듯 보였다. 한 번의 거절도 아닌 무려 12번의 거절, 좌절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롤링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끊임없이 문을 두드린 끝에 마침내 작은 출판사였던 블룸스버리가 그녀의 원고를 받아들였다. 물론 이마저도 순탄치 않았다.
출판사의 편집장은 책을 출판하기로 결정을 하긴 했지만 그런 그조차도 차가운 현실을 상기시켰다. 이 책으로 큰 돈을 벌기는 어려울 겁니다. 타자 속기 같은 실용적인 기술을 배우는 게 더 현실적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출판 이후의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다. 1997년 출간된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은 출간과 동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처음에는 작은 출판사의 소규모 인쇄로 시작했지만 책이 입소문을 타면서 그 인기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해리포터 시리즈는 전 세계적으로 5억 부 이상 판매되었고 8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영화 시리즈로도 제작되며 세계적인 흥행 신화를 쓰는 동시에 전 세계 독자와 관객들에게 상상력과 감동을 선사했다. 롤링의 성공은 단순히 그녀 개인의 인생을 구원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통해 수많은 독자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책과 멀어져 가던 아이들에게는 읽기의 즐거움을 심어주었던 것이다. 그녀는 성공 후에도 욕망을 멈추지 않았다. J.K. 롤링은 자신의 부와 성공을 통해 다양한 자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한때 정부 보조금에 의지하며 생활했던 경험은 그녀가 지금도 소외된 사람들, 특히 여성과 아이들을 돕는 데 주력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롤링의 이야기는 욕망이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삶을 바꾸고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에너지임을 보여준다. 만약 그녀가 욕망을 포기했다면 어땠을까? 12번의 거절 앞에서 좌절했다면 오늘날 전 세계를 사로잡은 해리포터는 결국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 스스로도 가난과 절망 속에 그저 또 한 명의 실패한 작가로 남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롤링은 달랐다. 그녀는 선택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선택한 것이 나를 정의한다. 롤링이 선택한 것은 절망 속에서도 그 욕망을 놓지 않는 삶이었다. 그 욕망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었다. 그 욕망은 그녀를 행동하게 만들었고 좌절과 실패를 넘어설 용기를 주는 원동력이었다. J.K. 롤링처럼 자신의 욕망을 원동력으로 삼아 삶의 판도를 바꾼 또 다른 인물이 있다. 그는 바로 아마존을 설립해 전 세계 소비 문화를 바꾼 제프 베이조스다. 베이조스는 한때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었다. 월스트리트 투자회사에서 일하며 고소득을 올리는 촉망받는 인재였고 안정적인 직장 안에서 화려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다. 그가 그 자리에 머물렀어도 누구나 인정할 만한 성공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평범한 삶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강렬한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인터넷이라는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는 그 가능성을 믿었고 그 욕망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다. 결국 베이조스는 결단을 내렸다. 안정적인 직장과 고소득을 뒤로 하고 창업이라는 불확실한 길로 나선 것이다. 그는 주변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온라인 서점 아마존을 설립했다. 그러나 당시 인터넷은 이제 막 세상에 등장한 신기술에 불과했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과연 될까라는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인터넷 속도와 접근성조차 불안정한 상황에서 책을 온라인으로 판매한다는 아이디어는 실현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였던 것이다. 베이조스는 자신의 욕망을 믿었다. 그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고 그 욕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아마존은 처음에 작은 창고에서 시작됐다. 그는 소수의 팀원들과 함께 손으로 책을 포장하고 직접 배송 과정을 관리하며 수익을 올리기 위해 진짜 매일매일 싸워야 했다. 그러나 베이조스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욕망은 단순히 돈 버는 것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이 조금만 더 편리하게 책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원했고 그 시스템을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혁신적으로 바꾸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과 끊임없는 도전 끝에 아마존은 온라인 서점을 넘어 전자상거래의 개념 자체를 바꿔놓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당신도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의 아마존은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플랫폼이 아니다. 전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자 기술, 물류, 클라우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다. 베이조스는 이렇게 말했다. 큰 성공을 원한다면 큰 욕망을 가져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욕망을 따라가라. J.K. 롤링이 가난 속에서도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던 이유, 제프 베이조스가
안정적인 삶을 뒤로하고 모두가 비웃던 인터넷 사업에 뛰어들었던 이유는 모두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에서 비롯되었다. 그들은 욕망을 품고 그 욕망을 행동으로 옮겼다.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의 욕망을 삶의 나침반으로 삼았다.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바꾸는데 그치지 않고 세상의 거대한 변화까지 일으킨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떠한가? 혹시 자신의 욕망을 부끄러워하거나 억누르고 있지는 않은가? 더 나은 삶을 원하면서 그 욕망을 마음 깊은 곳에 그냥 묻어두고 있지는 않은가? 사회는 종종 욕망을 부정적인 것으로 치부한다. 욕망이 크면 위험하다. 너무 욕심부리지 마라. 이런 말들이 당신의 욕망을 자꾸만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하지만 욕망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욕망 없이는 도전도 없고 도전 없이는 변화도 없다. 욕망을 억누르는 순간 당신의 삶도 그 자리에 멈춰설 뿐이다. 이제 그 속박에서 벗어나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좀 마주하고 그것을 당당히 욕망하라. 더 넓은 집, 더 좋은 동네, 더 안정된 삶, 더 큰 성공을 원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욕망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당신에게 묻겠다. 더 나은 삶을 원하는가? 더 나은 집, 안정된 재정,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행복한 시간을 꿈꾸는가? 그렇다면 욕망하라. 그리고 그 욕망을 모호한 바람으로 남겨두지 말고 구체적인 목표로 바꿔라. 욕망은 품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행동하지 않는 욕망은 그저 헛된 바람으로 사라질 뿐이다. 언젠가 나도 성공할 수 있겠지. 막연한 기대와 희망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당신이 지금 품고 있는 욕망이 현실이 되기를 바란다면 그 욕망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작은 시작이라도 괜찮다. 목표를 적어보는 것, 책 한 권을 읽는 것, 배우고 싶었던 기술을 검색해보는 것, 심지어 지금 삶에서 단 한 가지를 바꾸는 것조차 욕망을 현실로 바꾸는 위대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당신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 현실에 안주하며 욕망을 억누르고 그저 현재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욕망을 품고 그것을 행동으로 바꿔가는 길을 지금 바로 선택할 것인가? 절대 잊지 마라. 당신의 욕망만이 당신 삶을 움직인다. 인생에서 성공은 무엇을 의미할까? 사람마다 성공에 대한 정의는 모두 다를 것이다. 누군가는 높은 사회적 지위, 재산을 성공의 척도로 삼고 또 다른 누군가는 마음의 평화, 내면의 만족을 성공으로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성공을 크게 나눠 본다면 흔히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결국 성공이란 돈과 행복이라는 두 축 위에 서 있다. 돈은 물질적인 풍요를 상징한다.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며 삶의 안정감을 준다. 교육, 건강관리, 여행과 같은 삶의 소소한 즐거움 역시 돈이 있을 때 더욱 쉽게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돈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그걸 지키기 위한 걱정이 늘어나거나 헛된 욕망을 쫓느라 만족감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돈 그 자체가 행복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반면 행복은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외부 조건에 의존하기보다는 내면에서 비롯된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사와 만족을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기쁨과 위안을 얻는 것이 행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돈이 없이도 찾아올 수 있다. 소박한 삶 속에서도 평화를 찾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더 충만한 삶을 산다. 이처럼 돈과 행복은 마치 같은 육상 종목에서도 단거리 달리기와 높이뛰기가 다른 것처럼 서로 다른 방식과 목표를 가진다. 각각의 종목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다르지만 결국 어느 종목에서든 우승하면 금메달을 따는 것은 똑같다. 성공도 이와 같다. 돈과 행복이라는 서로 다른 종목이 존재하지만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성취를 이룬다면 그 또한 성공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두 가지 종목에서 동시에 금메달을 딸 수는 없을까? 나의 대답은 분명하다. 물론 가능하다. 돈과 행복이라는 성공의 두 종목에서 동시에 금메달을 따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추구한다. 그들은 영혼의 단계를 높이는 정신적 성장과 경제적 풍요를 이루는 물질적 성공을 둘 다 놓치지 않는다.
물론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신적인 성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 그들은 경제적 풍요를 일시적으로 뒤로 밀어놓고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거나 영혼의 깊이를 더하는 데 집중한다. 반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경제적 성공이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 그들은 물질적 기반을 먼저 다지면서 정신적 성장을 뒤따라오는 목표로 삼는다. 하지만 성공이란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하는 이분법적인 구조가 아니다. 정신적인 성장과 물질적인 풍요를 중간 정도로 함께 성장시키는 길도 있다. 이것은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는 균형 잡힌 성공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결혼을 하면 남자든 여자든 상대가 더 가정에 충실하기를 원한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일보다 가족을 우선시하는 사람을 가정적이라고 칭찬한다. 그러나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데에는 단순히 가정적인 태도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다. 가족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적인 안정 없이는 가족의 행복도 오래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욕망을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가족의 행복과 안정, 그리고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사람은 원하는 만큼 행복해진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는 돈과 시간 모두 필요하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당신이 시간을 선택하면 돈이 부족해지고 돈을 선택하면 시간은 사라진다. 결국 중요한 건 어떻게 그 균형을 맞출 것인가에 달려있다. 당신은 지금 어떠한가?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경제적 안정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지 않은가? 혹시 돈을 벌겠다고 말하면서 가족과의 시간을 무조건 돈과 맞바꾸고 있지는 않은가? 현실은 돈 없이는 불안하고 불안한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은 없다. 돈을 벌면서도 가족과의 시간을 지키는 그 방법을 배우고 가족과 함께 하면서도 경제적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패배자로 정의한 것이다. 불가능은 핑계일 뿐이니까. 돈과 행복을 동시에 손에 넣는 것은 가능하다. 문제는 당신이 그 노력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달렸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분명히 알아.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싸워라. 돈도 행복도 삶의 안정도 스스로 쟁취하지 않으면 결코 당신의 것이 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 움직여라. 행복과 안정은 크게 올 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아닌 그것을 위해 싸우는 자의 몫이다. 속도를 높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 큰 목표가 필요하다.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이정표를 세워야 하고 이정표에 도달했다면 쉬지 말고 다음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가속도가 붙고 그 힘이 또 다른 이정표에 도달하게 만든다. 이렇게 작은 성공들을 이어가며 가속도로 최종 목표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작은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도달하면 이제 속도를 늦춘다. 이 정도면 됐다. 안주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성장이 멈추는 시점이다. 그러나 작은 성취에 만족하며 멈춰서는 순간 당신이 이룰 수 있었던 더 큰 성공은 멀어지고 만다. 멈춤 대신 가속을 선택하라. 그리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라. 그들의 말은 당신의 꿈을 이루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는 이룰 것이다. 반드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사람들은 누구나 괴로워한다. 왜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 안에서만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한계 속에서만 고민하다 보면 답이 보이지 않고 결국 좌절감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우주의 중심에는 전 우주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존재한다. 이 힘은 단순히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다. 수많은 지혜와 통찰이 응축된 무한한 가능성의 원천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우주의 중심이 당신의 마음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 당신은 이 거대한 에너지와 지혜를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주의 중심은 마치 수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의 본체와 같다. 그곳에는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정보와 지혜가 담겨 있다. 당신이 할 일은 아주 간단하다.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고민하며 괴로워하지 말고 우주의 슈퍼컴퓨터에 문제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입력하기만 하면 된다. 나는 지금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에 관해 분명하게 말한 뒤 잠자리에 들면 된다. 그 순간 마치 컴퓨터가 복잡한 연산을 처리하듯 우주는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을 찾아 당신에게 전달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 그 답을 실행하기만 하면 된다. 쉽게 말해 이런 것이다. 우리는 종종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내가 특별해서 아니면 남들보다 지혜롭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그 아이디어와 지혜는 이미 당신 안에 혹은 당신 주변에 존재하던 것이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떠올리고 그 존재를 인식했을 뿐이다. 어떤 마을에서 갑자기 온천이 솟아올랐다고 상상해보자.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와, 우리 마을에 없던 온천이 새로 생겼어. 그러나 진실은 다르다. 그 마을의 땅 아래는 처음부터 뜨거운 물이 흐르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 존재를 몰랐을 뿐이지 그 온천은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다. 그들이 한 일은 땅을 파서 그것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지혜 역시 마찬가지다. 어떤 훌륭한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올랐다면 그것은 어디선가 새롭게 막 생긴 것이 아니다. 그 지혜는 본래부터 당신 안에 내재되어 있었거나 우주의 한 부분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당신이 그것을 깨닫고 인식한 것 그뿐이다. 땅을 파서 온천을 드러낸 것처럼 아이디어와 지혜도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 당신 내면의 잠재력과 우주의 지혜를 믿어라. 당신의 잠재력과 우주의 지혜는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자꾸 외부로만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땅을 파지 않으면 온천은 솟아오르지 않는다. 손을 대지 않으면 문은 열리지 않는다. 그 온천은 이미 거기에 있고 문 뒤에는 이미 새로운 길이 있다. 오늘 하루 이 말을 기억하라. 당신이 찾고 있는 모든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완벽함은 도달할 수 없는 목표다. 단지 끝나는 시점을 선택할 뿐이다. 바로 이것이 불완벽주의의 핵심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본 적 있으시죠? 도대체 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만큼의 부를 쌓지 못하는 것인가? 도대체 왜 쉽게 성공하지 못하는 건가? 그래서 오늘은요, 일본의 사업가 사이토 히토리의 또 다른 책이죠. 사이토 히토리의 1% 부자의 법칙,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행복하다. 이 말을 입버릇처럼 반복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평범하던 일상에 행복의 이유가 불쑥불쑥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건 단순히 긍정적인 말버릇의 효과에 그치지 않는다. 당신의 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인간의 뇌는 헛수고를 싫어하는 습성이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부조화라고 부른다. 당신이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실제 경험과 일치하지 않을 때 뇌는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나는 참 행복하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뇌는 이렇게 작동한다. 행복하다고? 그럼 이유를 찾아보자. 그리고 주변에서 행복의 근거를 막 찾아내기 시작한다. 오늘 눈이 내려서 기분이 좋아. 그래서 행복해. 출근길 지하철에 자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행복해. 아침에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마실 시간이 있으니까 정말 행복해. 이렇게 뇌는 우리의 말에 맞춰 근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때 그 이유가 사소하고 평범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이 작은 이유들이 모여 당신의 하루를 더 풍성하고 기분 좋게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먹은 만큼만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다.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왜 나는 참 행복하다라는 말을 반복해야 할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행복은 그냥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자기와의 긍정적인 대화를 일상에서 습관으로 만든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그저 반복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습관화했을 뿐인데 뇌가 그에 걸맞는 이유를 찾아내서 삶 자체를 변화시킨 것이다. 물론 당신이 계속 행복을 말하다 보면 주변에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참 속편한 사람이네.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행복 타령만 하고 있네. 하지만 개의치 말아야 한다. 그런 반응에 흔들리지 말자. 행복을 찾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놀랍게도 당신이 이런 태도를 유지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게 된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런 당신을 보며 행복의 이유를 찾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나는 참 행복하다. 이 긍정적인 말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한숨이다. 한숨에도 힘이 있다. 하지만 그 힘은 당신을 위로하거나 살려내는 힘이 아니라 꿈을 누르고 희망을 빼앗는 힘이다. 한숨을 깊이 내쉬는 순간 당신 안에 있는 가능성과 열정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다. 그 안에는 꿈도 없고 용기도 없으며 포기와 절망의 흔적만 가득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곤 한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피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 혹은 막막함을 느낄 때 그때 깊은 한숨이 흘러나온다. 한 번 내쉬고 끝내면 다행이지만 문제는 이 한숨이 습관이 된다는 것이다. 한숨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뇌는 점점 더 부정적인 신호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뇌는 스스로 이렇게 말한다. 지금 상황은 정말 나쁘네. 해결할 방법이 없어. 포기하자. 아무것도 안 될 거야. 한숨이 거듭될수록 마음은 무거워지고 결국 포기와 무기력이라는 깊은 늪에 빠지게 된다. 당신이 반복하는 행동은 곧 당신의 삶을 형성한다. 부정적인 습관은 결국 당신의 사고방식을 왜곡시키고 더 나약하고 불행하게 만든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한숨을 내쉬는 대신 삶을 긍정할 단 하나의 이유를 찾아라. 삶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스스로 긍정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사람만이 그 삶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다. 내가 20년 넘게 반복해온 4가지의 말이 있다. 나는 이 말을 하루에도 몇 번이고 쉼없이 외쳤기 때문에 넘치는 불을 쌓고 원하는 목표를 이뤘다고 확신한다. 나는 참 행복하다. 정말 감사합니다. 못할 것도 없지. 나는 참 풍족하다. 이 말을 소리내어 반복할 때 중요한 건 횟수다. 그렇다면 몇 번이나 말해야 할까? 바로 1000번이다. 나는 이걸 1000번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한두 번의 긍정적인 말로는 깊이 박혀있는 부정적인 사고를 바꿀 수 없다. 그러나 1000번 이상 반복하다 보면 그 말은 이제 당신의 사고, 패턴과 감정, 나아가 행동까지 확 바꿔놓는다. 이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 절대로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 반드시 1000번을 소리내서 내가 하고 만다. 이렇게 강하게 다짐하면서 자신을 압박하면 이 법칙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1000번의 법칙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 말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와야 한다. 마치 혼잣말처럼 혹은 습관처럼 자신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올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간혹 사람들은 노력하지 말라는 말을 잘못 이해한다. 그들은 이 말을 단순히 게으름을 피워도 좋다거나 무책임해도 좋다는 말로 받아들인다. 또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하면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돈이 들어온다는 말로 잘못 오해하기도 한다. 내가 말하는 노력하지 말라의 뜻은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라는 것이다. 억지로 자신을 몰아붙이는 대신 먼저 긍정적인 말을 삶의 일부로 만들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리는 것을 당연시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성공하려면 밤낮으로 노력해야지. 성공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이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문제는
필요 이상의 노력이 종종 스스로를 지치게 하고 결국 열정마저 소진시킨다는 데 있다. 미국의 작가 팀 페리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똑똑하게 일하는 것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단순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고 해서 더 나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나는 확신한다.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첫째, 노력은 한계가 있다.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일에 쏟아붓는다 해도 생산성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 몸과 마음은 피로하고 시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땀 흘리고 시간을 쏟는다고 결과가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노력은 방향이 중요하다. 잘못된 방향으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얻는 것은 지친 몸과 좌절감뿐이다.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는 말은 실패의 변명으로 들릴 때가 많다. 잘못된 전략을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셋째, 부와 성공은 사고방식의 산물이다. 심리학자 융은 말했다. 당신의 내면에 있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운명을 지배할 것이다. 성공은 단순히 땀 흘리는 일이 아니라 올바른 사고방식을 통해 가능성이 현실로 바뀌는 과정이다. 결국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혼잣말이다. 그리고 그 혼잣말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느냐가 핵심이다. 당신이 어느 회사의 사장이라고 생각해보자. 만약 매출을 5배 늘리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정답은 간단하다. 소리 내어 말하면 된다. 매출을 5배로 늘리겠다. 그리고 이 말을 1000번 이상 반복하는 것이다. 단 주의할 점이 있다. 매출을 늘리려면 5배는 더 노력해야 해. 이런 말은 금물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회사는 이미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을 것이고 직원들도 상당히 애쓰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5배나 더 노력하자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더군다나 현실적으로 5배 노력한다고 해서 매출이 5배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어떤 회사가 매출을 5배로 늘렸다면 그건 분명 5배 더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효율적으로 힘을 덜 들이는 방법을 찾아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장들은 이런 말로 직원들을 격려하곤 한다. 다 함께 노력한 덕분에 매출이 크게 올랐습니다. 물론 이런 말은 격려의 차원에서 나오는 표현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효율적으로 힘을 뺀 덕분에 매출이 오른 경우가 많다. 일의 본질을 재정립하고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낸 결과 큰 성장을 가져온 것이다. 5배의 매출 성장을 위해 5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착각이다. 성공은 어떻게 적은 에너지로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스타벅스는 단순히 더 좋은 커피를 만드는데 집중하지 않았다. 대신 고객에게 제3의 공간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커피는 그 공간을 완성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었다. 애플은 더 많은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집착하지 않았다. 오히려 제품군을 줄이고 단순함, 사용자 경험에 집중하며 혁신을 이루었다. 이처럼 성장은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서가 아니라 효율적인 사고와 새로운 접근 방식에서 나온다. 성공한 인물로 자주 언급되는 파나소닉의 설립자 마스시타 고노스케 회장은 노력의 상징으로 여겨지곤 한다. 그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지만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며 이 노력 신화의 대표 주자로 회자된다. 그러나 정작 마스시타 고노스케 본인은 이렇게 말했다. 제 노력은 전체 성공 중에서 고작 1%에 불과합니다. 99%는 훌륭한 직원들과의 만남, 그리고 멋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던 말 그대로 좋은 운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공의 정의를 완전히 뒤집는다. 대다수는 성공을 피나는 노력의 결과로 보지만 정작 당사자는 노력은 부수적인 요소일 뿐이었다고 말해버린 것이다. 우리는 노력이라는 단어에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해왔다. 하지만 노력은 본질적으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행복할 수가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잘못된 노력을 계속하다 보면 지쳐버린 마음과 몸은 결국 실패를 불러온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불행해진다. 반면 성공은 종종 단순하고 빠르게 이루어진다. 좋은 아이디어와 우연한 기회, 그리고 적절한 만남이 결합되었을 때 성공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노벨상 수상자인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자신의 성공을 과대평가하며 운과 환경의 중요성을 쉽게 간과한다. 우리가 얼마나 운에 기대어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된다면 노력만이 성공의 유일한 열쇠라는 믿음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알게 된다. 그렇다. 성공은 피나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오히려 성공은 행운, 환경, 그리고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나온다. 억지로 자신을 막 몰아붙이는 노력은 당신을 지치게 하고 결국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이제 이렇게 말하라. 노력을 줄이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겠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믿고 따르겠다. 내가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성공을 이루겠다. 노력하지 마라. 대신 똑똑하게 생각하고 좋은 환경과 운을 끌어당길 준비를 하라. 성공은 간단하고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다. 이제 당신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성공은 복잡하지 않다. 단순히 당신이 믿고 있는 그 노력 신화에서 벗어날 때 진짜 성공이 시작된다.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공부는 다르다. 공부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독서다. 가능하다면 다양한 분야의 책을 폭넓게 읽어야 한다. 책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을 대신 살아가게 해주며 새로운 지식과 관점을 끊임없이 제공하기에 그렇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독서는 어렵거나 즐겁지 않은 일로 여겨진다. 특히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조차 사회에 나와서는 책을 멀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실 정반대여야 한다. 사회에 나온 이후야말로 학창시절보다 훨씬 더 많은 책을 읽어야 한다. 왜? 사회에서의 공부는 학창시절과 다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의 공부는 시험과 평가를 위한 것이지만 사회에서의 공부는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과 돈을 연결시킬 가능성을 높여준다.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을 꼽았다. 경제 관련 책을 읽으면 돈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재정적인 자유를 향한 첫 걸음을 뗄 수 있다. 자기계발서는 목표 설정과 방향성을 잡아준다. 성공이 기반이 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역사와 철학책은 깊이 있는 사고, 장기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단기적인 성과에 막 휘둘리지 않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필수적이다. 물론 독서만이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 중 독서를 게을리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워렌 버핏은 하루 일과의 80%를 독서에 할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투자와 관련된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며 자신의 사고를 확장시켰다. 빌 게이츠도 매년 50권 이상의 책을 읽으며 독서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했다. 그는 독서를 가장 강력한 배움의 도구라고 강조하며 자신이 읽은 책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추천한다. 일론 머스크 역시 어릴 적부터 SF 소설과 과학 관련 책을 탐독하며 자신의 상상력을 키웠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책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배웠고 독서는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을 꾸게 만들어줬다. 하지만 오늘날 책을 읽는 사람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짧은 영상이나 간단한 인터넷 글에 익숙해진 사람이 많아졌다. 책 한 권을 끝까지 읽는 일이 점점 희귀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도대체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가?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책을 읽는 사람은 점점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책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깊이 있는 통찰과 지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표면적인 정보에만 의존한다. 인터넷 검색이나 짧은 글에서는 사건의 맥락, 배경 또는 심층적인 분석은 얻기 어렵다. 반면 책을 읽는 사람들은 그 정보의 맥락을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그리고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이렇게 말했다. 정보는 많아질수록 피상적이 되고 지혜는 깊어질수록 희소해진다.
이 말은 오늘날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다. 깊이 있는 독서를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희소한 인재가 된다는 것이다. 문학 작품은 공감 능력을 키워준다. 다양한 인물과 상황을 통해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는 법을 배운다. 비즈니스 책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준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략을 배우고 이를 실행할 자신감을 심어준다. 철학책은 삶의 본질을 탐구하게 한다. 내가 누군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깊이 성찰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책을 읽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창의적이다. 창의성의 본질은 상상력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지식들을 여기저기서 끌어와 연결하는 능력이다. 당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이 많을수록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당연히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이다. 책은 당신의 머릿속에 다양한 조각들을 심어주고 그 조각들이 연결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결국 독서는 창의성을 키우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이다. 그렇다. 책은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무기다. 책을 읽지 않는다면 무기 없이 그냥 맨손으로 치열한 경쟁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책 한 권이 바꿀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오늘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다. 누구나 인생에서 100점을 꿈꾼다. 그러나 현실은 복잡하고 완벽함을 달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의 최고점은 78점이다. 이것이 바로 78점의 법칙이다. 이 법칙은 78대 22의 정리 또는 유대인의 법칙으로 잘 알려져 있다. 무언가를 아무리 잘해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실제로 78%밖에 달성되지 않는다. 항상 22%의 미완성 부분이 남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개선을 통해 나아진다. 우리가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 나아지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아질 수밖에 없다. 앞서 말했듯 사람이 어떤 일을 완수한다 해도 항상 22%의 개선점이 남는다. 그리고 그 개선점을 고치고 나면 또 다른 22%의 부족한 부분이 나타난다. 이 과정은 무한 반복된다. 그러나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은 점점 작아진다. 22%의 개선점이 항상 남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주의자들은 뭐든 완벽하게 해내려고 자신을 끊임없이 압박한다. 그들의 미간에는 항상 주름이 잔뜩 잡혀 있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신을 탓하며 괴로워한다. 그러나 완벽함이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말했다. 완벽함은 도달할 수 없는 목표다. 단지 끝나는 시점을 선택할 뿐이다. 그렇다고 어차피 완벽할 수 없으니 대충 하자는 태도가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무슨 일이든 완벽을 기하려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78%의 법칙이 제대로 작용한다. 완벽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네. 못 해낸 건 다음에 개선해서 다시 완벽을 추구해보자. 이러한 태도가 현실적이고도 효율적이다. 완벽에 가까워지려 노력하지만 완벽하지 않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것이 불완벽주의의 핵심이다. 불완벽주의자는 완벽을 추구하지만 완벽하지 않음을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리고 78%의 법칙을 기억하라. 완벽을 향해 최선을 다하되 부족한 22%를 개선하며 나아가는 과정이 당신을 성장시키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 흔히 사람들은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작은 일에도 막 화를 낸다. 불안감과 걱정 속에 사는 사람들은 작은 실수에도 화를 내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한다. 하지만 나는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다. 직원들은 나를 발견하면 손뼉을 치며 반갑게 웃는다. 회사에서 나에게 꾸중을 듣는 직원 역시 한 명도 없다. 어차피 모든 일은 잘 될 것이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화를 낼 이유도, 화를 낼 에너지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화를 내는 것은 단지 감정의 표현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행위다. 화를 낼 때 당신의 에너지는 고갈되고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며 결국 당신 삶 자체가 불행해진다. 화를 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미간에 주름이 잡히고 눈과 눈 사이가 좁아지며 입 모양이 일그러진다. 이것이 바로 불행한 얼굴, 인생을 망치는 상이다. 우리의 이마 한가운데에는 제3의 눈이라 불리는 마음의 눈이 자리 잡고 있다. 미간을 찌푸릴 때 이 주름이 제3의 눈을 닫아버린다. 닫힌 눈은 세상을 밝게 보지 못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차단한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웃고 다닌다. 밝은 표정으로 지내면 제3의 눈이 활짝 열리면서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떠오른다. 또한 입가가 위로 올라간 웃는 인상은 단순히 보기 좋을 뿐만 아니라 운세를 좋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다. 웃음은 마음을 밝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며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의 흐름을 바꾼다. 사람들은 흔히 미래란 우리가 그쪽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반대다. 미래가 당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이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듯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을 걱정하거나 미리 염려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건 더 바보 같은 행동이다. 화를 낸다고 해서 당신 상황이 나아지는가? 아니다. 그저 당신의 에너지만 갉아먹고 마음을 어둡게 만들며 관계를 어렵게 만들 뿐이다. 운세라는 단어에는 기세를 운반한다는 의미가 있다. 운세를 좋게 만들고 싶다면 어떤 일이든 기세 좋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임해야 한다. 주저하지 말고 지금 움직여라. 웃는 얼굴로 상황을 맞이하라. 긍정적인 태도로 주변을 대하라. 운세는 그냥 기다린다고 좋아지지 않는다. 기세를 타고 움직이는 자만이 운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다. 운은 준비된 자에게 다가온다. 그리고 행동하는 자에게 머무른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